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유튜브에서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소문이 났었던 그 노트북 에이수스의 비보북 프로 올레드 14X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제가 구매한 지가 조금 됐는데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전을 하면서 이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유튜브에서도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훨씬 많은 노트북이었는데요. 이 노트북 비보북 라인업에 프로까지 붙여가면서 새롭게 추가된 라인업입니다. 비보북의 프로 버전은 젠북이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면서도 뭐 라인업이야 제조사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쿨하게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럼 디자인부터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렛츠 기릿! 요즘 에이수스 노트북 디자인의 큰 흐름을 보면 ROG는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었고 ROG의 느낌을 터프 라인업이 이어받았고 터프에 들어갔었던 조금 거칠고 투박한 느낌을 지금 이 비보북 프로가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게이밍 노트북스러운데 딱 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외관도 그렇고 키보드도 그렇고요. 디자인의 정답은 없지만 더 깔끔한 느낌을 원했다면 아쉬울 테고 조금 튀는 느낌을 원했다면 괜찮게 느껴지겠죠. 외관도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로고는 양각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죠. 위에서 얘기했듯이 디자인의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 노트북은 이렇게 디자인되었구나, 이렇게 각자가 느낀 점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포트도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썬더볼트 4와 HDMI 1.4 조합으로 듀얼 모니터 세팅이 가능하고요. USB 타입 A도 3개가 있어서 주변 장치를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보이기 때문에 포트 구성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보드 트랙패드도 요즘 나오는 제품들과 비슷합니다. 딱히 단점이라고 얘기할 만한 게 없어요. 14형 제품이라 우측 키패드가 없긴 한데 요거는 사이즈를 줄여놨으니까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백라이트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단순히 온오프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계 조절도 가능해요. 키보드의 타건, 트랙패드의 반응성, 부드러움, 또각거림 전부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디자인이 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터프 라인업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요. 뭐 성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외관과 마찬가지로 예전 비보북을 떠올린다면 조금은 튀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어느 누가 봐도 밝고 화사한데 딱 이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해상도도 굉장히 미려한 2880x 1800이라서 어우 이거 장난 없죠. 실제로 디스플레이 성능을 측정해봐도 굉장히 수준급인데요. 세격대는 제가 테스트했던 모니터들을 통틀어 비교해봐도 역대급 수준입니다. P3 100%, NTSC 95%, 그냥 미쳤습니다. 화면 밝기도 충분히 밝은 편이고요. 최대 화면 밝기가 400니트 조금 못 미치는 정도니까요. 기본 감마값은 2.2에 맞춰져 있어서 감마 2.2로 쓰시는 분들은 따로 손볼 필요가 없겠죠. 또 색상 정확도도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딱히 말할 게 없어요. 거기에 9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어서 144Hz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테스트한 디스플레이 가운데서 아쉬운 부분 없이 모든 능력치가 고르게 잘 찍힌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디스플레이의 품질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올레드 방식을 사용해서 오래 쓰면 올레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버닌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당장 버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 오래 사용해도 버닌이 안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다만 올레드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타입의 특성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힌지 각도는 평범한 노트북 수준입니다. 요즘 180도까지 젖힐 수 있는 노트북이 많은데 조금만 더 개방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720p를 지원하는 웹캠이 자리 잡고 있고 물리 커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웹캠 커버는 가격대가 나간다면은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능을 알아볼게요. 우선 스펙시트 상으로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CPU와 그래픽카드도 크기와 무게, 사용성을 생각하자면 밸런스가 꽤나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램, 저장장치 역시 전부 교체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을 해도 되는 수준이죠. 물론 윈도우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요. 저장장치의 속도는 쓰기 속도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기존 SATA 대비 3배 이상 빠른 속도라서 실제로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아쉬움은 없을 거예요. 시대벤치 R23으로 CPU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멀티코어 성능에서 아쉬움이 느껴질 테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작업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3D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보면 역시 작업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성능입니다. 게임을 목적으로 둔다면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데요. 비보북 프로 자체가 게임 성능보다는 휴대성, 다목적용, 작업, 영상 뭐 요쪽에 특화된 제품이잖아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외부에 나가서 전혀 아쉬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을 돌려봤을 때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부분이 보여요. 비버북 프로의 해상도인 WQXGA 플러스로 설정을 해두면 프레임도 40프레임 전후로 낮게 측정이 되고 중간중간 프레임 드랍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게임 옵션을 낮게 설정해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요. 성능에 비해서 너무 높은 해상도 세팅인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한다면 풀 HD 해상도로 조절을 하거나 옵션을 극도로 낮추는 로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RTX 3050의 성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테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온도를 확인해보면 CPU와 GPU 모두 65도 전후로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3D 마크로 측정을 하면 70도 중후반까지도 측정이 되는 만큼 온도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물론 성능 자체가 아주 고사양이 아니라서 당연히 높은 온도가 나온다면은 이거는 설계를 잘못한 걸 테고요. 가볍게 사용을 하는 수준이라면은 팬소음이 들리진 않고요. 게임을 하거나 렌더링을 하는 고사양이 필요한 작업을 하면 노트북 특유의 팬소음이 들립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처럼 어마무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팬소음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팬소음이 신경 쓰이면은 데스크탑 가야죠. 포토샵은 요즘은 웬만한 컴퓨터는 다 되니까 조금 더 성능을 요구하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TX 3050 외장 그래픽이 달려있다 보니 내장 그래픽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에요. CPU 모드로 사용을 해도 전혀 막힘없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라이젠 5600G 내장 그래픽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지포스 RTX 3050과는 애초에 넘사벽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 쾌적한 환경에서 끊김없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 외장 그래픽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유저가 내부를 열어도 크게 할 건 없는데요. 우선 램도 온보드 형식이라 기판에 붙어 있고요. 저장 장치도 M.2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쿨러, 히트싱크, 히트파이프 요런 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죠. 애초에 용량이 넉넉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굳이 합판을 열어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쿨링 시스템이 부족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제품이 게이밍 최상위 브랜드인 ROG도 아니고 터프도 아니잖아요. 비버북 프로라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맞춰서 나오는 브랜드인 만큼 크게 아쉬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성능은 제가 매번 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배터리 절전 모드로 두고 유튜브에서 풀 HD 컨텐츠를 보면서 스피커의 볼륨은 50%로 두고 테스트를 해보면 100%에서 10%까지 대략 6시간 조금 못 미치는데요. 저전력 노트북들과 비교해보면 한 4, 5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 해당 성능 자체로만 보자면 평균 수준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전 시간은 90%까지는 나쁘지는 않은 충전 속도를 보여주지만 완충까지 점점 충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2시간 10분을 넘겼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요, 노트북의 밸런스는 상당히 잘 잡혔다는 건데요. 2.8K의 OLED를 사용해서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요. 물론 버닝이라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좀 논외로 두겠습니다. CPU도 이 체급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성능이고요. GPU 역시도 RTX 3000번대 모바일 칩셋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내장 그래픽 MX 라인업과는 비교 자체가 굴욕인 수준이죠. 또 전력을 많이 먹는 세팅이 아니라서 배터리 걱정도 크게 덜 수가 있고요. 120W 어댑터도 나름 합리적인 크기와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 디자인도 차별화를 두려고 애를 썼고 다이얼 패드 같은 기능도 없는 것보다 있어도 안 쓰는 게 훨씬 낫죠. 키감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좋아요. 이거를 며칠 써보니까 쓰면서 부족한 거는 전혀 없는데? 에이수스가 젠북을 다지면서 보급형인 비버북 라인업까지 확실히 다지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성능, 크기와 무게,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전부 커버가 가능하게끔 세팅을 했으니까요. 자, 하지만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제품의 특장점은 확실하지 않다, 요 얘기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매우 좋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지만 180도 힌지 설정이 안 되고요. 터치가 안 됩니다. 이 두 개가 지원되었다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자체로는 만점에 가까웠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의 RTX 3060이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Q가 붙었다고 해도 이미 GPU 성능에서 3050, 3060 이 두 개가 주는 격차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CPU의 성능을 더 높게 가져가고 싶다면 라이젠 7 5800H가 탑재된 제품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 스레드가 2배 차이가 나죠. 굉장히 좋은 모바일 CPU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같은 가격대에서 고를 수가 있고요. 또 브랜드를 중시를 하고 특히 무게, 요 무게도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같은 가격대에 있는 880g 정도의 갤럭시북 프로, 그리고서 990g 정도의 그램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웅장해지죠. 자, 이렇게 특정 니즈를 확실하게 반영을 한 제품들과 비교를 해보면 애매한 제품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듯이 두루두루 다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찍먹 이상으로 굉장히 좋은 노트북임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버북 프로 올레드 14X를 사용해보고 그 한계점이 느껴진다면 해당 성능을 이미 준 전문가 요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야, 내가 사용하는 작업이 CPU 리소스가 더 필요한 작업이구나, GPU가 더 높아야 되는구나, 이 패널에 터치가 들어가야 내 작업이 훨씬 편하구나, 더 가벼워야 되는구나,
다음에 노트북을 구매를 하면 요 성능이 좋은 걸 사야겠네. 뭐 요렇게 딱 감이 올 테니까요. 어떤 노트북을 구매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도 욕은 안 먹을 것 같은 노트북,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었던 노트북. 오늘의 에이수스 비버북 프로 올레드 14X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작업과 게임의 비중을 한 7대3? 요 정도로 가져가면 굉장히 좋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의 비중이 점점 좀 높아진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